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검단기 민법 맡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실강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전체적인 지금 시험 본 지가 6월 20일 날 봤으니까요.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사실 한 11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8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재신대도 떨어진 학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략의 부재고 오늘은 이제 허심탄회하게 전략을 잘 짜서 가장 어려운 공무원 시험 중에 법원직 8과목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걸 좀 마련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좀 소개할 건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영어 손진수 선생님입니다. 저는 민법 담당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영입니다.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득이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또 가정도 있고 좀 빠지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민소법 담당하고 있는 김준환 교수님 올해도 뭐 적중 아주 잘 최고로 하셨고 민소법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형소법에 이지민 교수님이라고 또 계십니다. 그리고 국사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김정영 국사 선생님이라고 적중, 압축. 그래서 이번에 실강학생을 비롯해서 인강학생 적중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국사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국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법검단기를 비롯해서 법원직을 2006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법원직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 있어서 진짜 만족스러운 교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매직 시완이라고 유시환 변호사님이 그렇게 또 적중률이 최고죠. 올해도 좀 굉장히 큰 적중률을 자랑하셨는데 뭐 먹을 게 와서 갑자기 흔들렸네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불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설명회에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뭐 질문, 왜냐하면 따로 라이브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다던가 사전 질의를 받는데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 온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설명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을 그리고 이거 질문해도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얌전한 척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궁금한 건 남이 궁금하고 내가 부족한 건 남도 부족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분한테 민법 기본서가 굉장히 비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5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각 교수님들이 또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기본서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5권씩 또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전원 이거 맞나요? 전원에게 햄버거 세트? 뭔가 무슨 햄버거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햄버거 세트를 이제 기프트콘으로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캐시도 뭐 등록을 하든 뭐 문제집을 사든 이런 캐시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수진은 좀 어느 정도 소개를 했고요. 저부터 올해 뭐 적중이라던가 뭐 시험 총평이라던가 뭐 저의 장점이라던가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의는 2003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민법을 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민사법 전체 강의하면서 법원직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2006년부터 강의했다 그랬는데 법원직 강의만 하면 이제 20년 가까이 되려 그래요. 그래서 법원직 민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당연히 정확히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민법이 좀 쉽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실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은 재시생들이 이거 까다롭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모르거나 조금 낯설게 구성된 지문들이 판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낯설게 보이는데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법원직의 선골 시험이라 하더라도 구급 시험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8지도 아니고 5지도 아니고 4지고요. 그리고 주인공 판례가 있고 주인공 지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낯선 게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러나 걔는 정답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늘 강조했고 컨트롤 카피로 반복됐던 나왔던 판례가 역시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현혹되지만 않고 이랬어, 있다 없다 이 판례야 라고 했으면 득점에는 사실 뭐 문제 실수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2개 그 정도의 그런 시험 난이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당연히
100% 적중을 해야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100% 적중이라는 게 기본서만 해도 한 그 1000페이지가 넘고 통민조라고 하는 것도 500페이지가 넘고요. 그럼 기출문제집도 민법이니까 방대하죠. 1118조까지. 그러면 뭐 판례까지 다 해서 뭐 문제집도 다른 과목보다 2배가 더 양도 많고. 그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문제집을 다 풀고 적중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적중률 100%, 적중률 100%라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족벌하고 마지막에 나눠주는 것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평등하게 이렇게 평이하게 말하면 다 나왔다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걸 맞춰야지 적중인 거거든요. 더 강하게 기억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좀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점은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주영 교수님부터 제가 잠깐 어필하면 정주영 교수님 언제 오셨죠? 우리 수프림 팀 그러니까 법검 단계 합류하신 거?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차. 그러니까 왜 그럴까? 1년 깎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림동에서부터 강의를 같이 동료 강사로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전 선생님도 사법시험 2차 뭐 1타랑 사고 이렇게 같이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강사실에서 오늘 이제 라이브 안 한다니까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강사가 강사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강사실에서 2008년도, 2009년도 때 보면 약간 노는 강사도 있거든요. 근데 정준영 교수님은 항상 강사실에서 컴퓨터 딱 펴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때 안 친했어요. 그냥 뭐 공부하고 계신데 제가 뭐 쓸데없게 말을 걸 것도 아니고 저도 공부를 또 많이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강사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스프림 팀에 오셔갖고 학생들 소통이면 소통 그리고 형법 뭐 줄여주는 건 줄여주는 거 그래서 너무 보배 같은 존재라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제 강의를 뭐 작년 강의 들으셨던 제시생들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한 우리 팀의 보배 같은 정주영 강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보배 정주영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사실 법원직에 강의한 지는 좀 오래 있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율비스에서 형사소송법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거기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사법 시험 위주로 강의를 했고요.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원래 이 학원의 법원직에 사실 계약돼서 온 건 아니죠. 근데 초청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목표는 전 딱 한 가지, 이 형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최대한 시간을 줄이자. 제가 볼 때는 법원직 형법이 전 과목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민법을 하듯이 시간을 투자해서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도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100% 지문을 다 맞추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데는 왜냐하면 속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지선다역에서 네 개를 어떻게 다 알고 풀겠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맞는 데는 문제가 없게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예를 들면 일반 학원에서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5 정도로 그래서 일반 과목과 똑같은 정도로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끔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사실은 형법에서 그 남은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한 개 더 맞을까요? 뭐 한 개 더 맞았다고 쳐봅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다른 과목에 다 투자하면 다른 과목에 하나씩은 더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다고 형법을 또 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와서 뭐 이거 어필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특별히 어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어필을 하고 싶지 않냐면 그냥 한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혹시나 뒤돌아봐서 이 과목이 다른 데에서는 많이 하는데 왜 적게 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선택한 컨셉이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가지고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이태종 선생님은 가진 게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예전에 머리숱이 조금 부족하셨는데 요즘에 각고의 그런 활동으로서 상당수 뭐 이게 일부러 방해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가면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즐거움과 그다음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넘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라실 영역들이 많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정입니다. 항상 무슨 설명이 있으면 공격부터 하고 들어와요. 참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앞서서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방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어가 가장 쉽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국어가 이제 어려운 이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1교시 4과목을 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오거나 내가 불편한 과목이 있으면 국어 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상 집에서 그걸 풀면서 푼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이걸 왜 못 맞췄지? 이번 시험도 그랬었습니다. 왜 못 맞췄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좀 불편한 과목이 한두 과목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국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좀 쉬운 과목 중에 속한다. 8개 중에는. 그래서 또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목표를 그래 실수해서 하나 정도 틀리자 96점 이런 정도로 처음에 잡아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저 그래 92점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과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국어 수업할 때 강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 시작할 때 이론 한번 딱 정리하고 근데 그 이론이라는 건 하나만 하면 돼요. 문법. 국어 문법이 한 6문제 정도가 나오죠. 많이 나올 때는 10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법은 솔직히 체계를 좀 알아야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오더라도 용어를 알고 들어가야 하니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독해예요.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지문만 길 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요령, 시간 줄이는 요령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문이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할 때는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적중되었다, 적중 안 되었다 그런 느낌은 없고 그나마 또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솔직히 지문 적중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문제 유형이 거의 같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문법 이론만 처음에 체계적으로 좀 해라. 그럼 나머지는 문제 풀어가면서 계속 시간 줄이는 연습하면서 필요한 용어들 그것 가지고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학생들한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풀이로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다른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가 이 8과목 중에서는 좀 약간은 곁다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독과목 있지? 나머지 과목에서 영어 어려워, 한국사 어려워, 국어는 만만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시간 좀 줄여가면서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적인 론에 치중하는 수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수업 들어가면 그 전날 법하고 오래 와가지고 찌들어 있습니다. 그럼 국어에서나 다른 좀 기본 과목에서 좀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계속 찌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묻고 하자. 별거 아니다. 가볍게 해라. 그래도 점수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하니까 재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어에서 좀 스트레스 푸실 거예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네, 좀 이따가 과목 할 때 다시 이태영 선생님이 과목 얘기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소개 잠깐만. 네. 소개는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 법원직을 준비하면서 국가직 강의들의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이 선생님 되게 유명하니까 뭐 이 강의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이 강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보충하시면 되는데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더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걸 더 가르쳐 주느냐? 왜? 시험 출제 유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어, 영어, 한국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이번에 영어 관학도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 유형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제가 하나 꼭 집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략을 짜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초시생이 취할 전략, 재시생이 또 취할 전략, 그리고 말 그대로 법과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딱 2개 얘기하거든요. 8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법과목이라고, 그럼 8과목이면 8개로 세분해야 되는데 왜 법과목이라고 하고 교양과목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류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법과목이 5과목이 다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첨언을 하면 같은 맥락하에 움직이고 점수도 어느 때 같이 오르고 이런 것들의 연동성을 갖고 있고, 그럼 법과목 따로, 교양 과목은 교양 과목대로도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검단기 같은 경우는 프리패스를 주니까 뭐가 안 좋으냐면 마음대로 유명 강사가 됐든 뭐 마음에 드는 강사가 됐든 강사 쇼핑이나 책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럼 수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전략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법원직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법원직 강의를. 그래서 일단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강사들이 원래 말이 많아요. 마이크를 잡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말이 길어진 거예요. 저 첨언을 하고 본인이 또 자기를 잘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손진수 선생님은 이제 손진수 선생님 소개할 시간이니까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력은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직렬에서도 어느 강사도 찝지 않았던 뭐 문제 오류라던가 출제 오류라던가 그런 걸 또 발견하신 게 손진수 영어였고, 올해 법원직도 사실은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 중복정답 파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유일하게 지금 노량진에서 이의제기라던가 그 처음에 캐치하신 분이 당연히 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인기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실력이면 실력, 미모면 미모, 그다음에 춤이면 춤, 유머면 유머. 그러니까 뭐 최강의 영어 강사죠. 그래서 힐링 시간으로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진수 영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공단기 법검 단계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예숙입니다. 네, 소개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영어는 뭐 지금까지는 법원 계열에서 메인 액터는 아니었죠. 근데 올해 갑자기 이제 약간 메인 액터처럼 등장을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나이는 이제 초짜 강사처럼 비주얼은 보이겠지만 사실은 1999년 7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25년 차 강사고요. 노량진에 온 거는 2010년이고 법원직은 언제죠? 거의 비슷하게 법검 단기를 시작해서 일단은 노량진에서는 법검 단기 그러니까 법원직 영어를 가장 오래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몇 년 전에 제가 복수 정답을 한번 끌어낸 적이 있고요. 오류를 밝혀서.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제가 오류가 있는 문제를 3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긴 했는데 그게 복수 정답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법원직 문제를 가장 애정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분석하고 그걸 모의고사하고 교재화하는 유일한 강사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고 기존의 수강생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영어 시간이 제일 즐겁다. 영어 시간이 제일 즐겁다. 국어와 더불어서 네, 영어 시간이 되면 이제 힐링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뭐 앞으로 여러분이 you will see.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아직 내 거 제일 좋구나.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그 전략을 진짜 잘 짜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사실은 여태까지 온라인 설명회가 많아요. 저희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법검 단기 설명회가 있어서 그때 선생님이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 그 유튜브를 보면. 근데 오늘은 조금 다운된 게 배도 고프고 오늘 정신도 혼미하고 이런 상태인데, 근데 전략을 오늘은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좀 해줄 생각을 지금 가졌어요. 많이도 오셨고 그다음에 안타까워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 학생들도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짜줘야겠다. 재생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할 학생들 그리고 초시생들 개별 상담도 좀 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팀 소개를 오늘 참석한 거 보면 아시죠? 가장 열정파입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 소개를 아까 잘했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도 좀 하다 보니까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법과목에 찌들어서 민법 짜증나. 민소 짜증나 막 그래서 짜증 하다가 확 그래서 국어 영어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팀의 되게 강점이에요. 국어 영어도 짜증나 버리면 이제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거든요. 근데 국영사는 마음 붙일 곳이 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첨언하면서 다음 진도 강사병이죠. 우리 이제 그 다음 그건요. 우리 법범 단기를 지금 10몇 년 차인가요? 제가 초창기 멤버인데 원년 멤버거든요. 원년 멤버 하면 사실은 뭐 손진수, 그다음에 이태종 같이 출발했었어요. 근데 국어 영어를. 근데 성과가 최근에 아주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법검 단기는 인강 위주였고 인강 학생들이 많이 붙었어요. 수석도 많이 내고. 근데 그것도 인강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한 몇 년부터는 이제 보배가 들어온 시점인데요. 그때부터는 실강생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실강생은 합격이 1년 안에 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강사예요. 왜냐면 법원직은 8과목이고 11개월 지금 11개월 남았어요. 긴장되려는 건 아니고. 근데 11개월 동안 8과목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과목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럼 실강생을 왔다는 건 초시거든요. 생초보라던가 법학 법대도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대거 올해 굉장히 많이 합격했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해도 내고 작년도 내는지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 보배 정종 교수님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황보수정 선생님이 이게 보배라고 자꾸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황보수정 선생님은 제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정 같은 빛나는 존재. 자꾸 나가게 생겼습니다. 네. 일단은 나가시기 전에 일단 통계를 좀 보시면은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면접반에서 88명 면접반에서 8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률은 한 99%, 98%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2022년에는 109명에서 106명. 근데 사실 106명이 합격했고 그 다음에 뭐 2024년 3년도에는 102명이 합격했는데 이제 수석과 3등이 이제 우리 실강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3등은 나이 때문에 2등하고 성적이 같았는데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하면 제가 오늘 카페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온다고 지금 주말인데 근무 끝나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춘천 차석했던 친구는 성남. 근데 둘이 만나는데 저를 찾으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근데 작년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위주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말고 이번 시험 말고 그 전년도에 항상 몇 명 모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80명 중에서 한 4, 50명 정도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중에 22명이 실강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계를 이번에 성적 때문에 했는데 아직 등록을 못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 집계된 게 실강반이 지금 42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157명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합격자가 면접반으로. 그러면 사실 지금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떨어져 가지고 더 등록할 학생들이 지방에서 와서 등록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게 1, 20명은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 통계만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도에 저희 실강반이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100명 좀 더 넘었었는데 여기 실강에 꾸준히 다녀본 사람들은 알아요. 학생들이 쭉 끝까지 나오는 학생은 60에서 70명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42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퍼센티지로 쳐도 한 40% 정도가 되는데
꾸준히 나오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60%, 65%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인문반 학생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작년에 60%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1순환이 있으면 우리는 1순환 이론 강의가 보통 다른 학원은 2번을 해요. 1순환, 2순환 이론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1순환을 한 번에 합니다. 다른 학원의 1순환, 2순환, 하나의 1순환보다는 조금 길고 1, 2순환 합친 것보다는 현저히 짧게 1순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를 거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걸 정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끔 해놔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했냐. 민법 총칙 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읽으면서 한자를 달아요. 예전에 책도 한자고 시험 문제도 한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자에다가 달아. 글씨 못 읽게. 그래서 민법 총칙만 한 7번 봅니다. 7, 8번 최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법학도 이해하고 법률 용어의 50% 이상, 다른 법도 50% 이상은 민법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은 많이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족할 거고 그렇다고 민법을 다 아냐?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상태로 넘깁니다. 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겁쟁이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면 학원이 왜 필요하고 경쟁자가 왜 필요합니까? 한 번에 알 수 없어요. 저도 제가 형사법을 30년 정도 공부를 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또 새로 나오면 오늘 강의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0만 개의 단행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바로 1순환의 리걸 마인드. 그리고 우리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1순환의 이런 각도로 배우고 2순환의 기출문제의 각도에서 배우고 또 3순환에 있어서는 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예습 복습하면서 또 그리고 강평으로 또 추가해서 또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정리해서 또 배우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즉 하나의 순환이 하나의 강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인문반에서 합격한 사람과 1순환을 지나고 나서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은 사람. 자, 사실은 40%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 꾸준히 나온 사람 말고 이 40%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00명 중에서 참아내고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이 몰라요. 근데 한 20명은 벌써 떨어져 나갑니다. 아,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옆에 사람도 딱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웃으면 웃고 하는데 속으로는 찝찝한 거예요. 내가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법학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될 수 있겠지. 하면 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순환에서 2순환으로 가는데 1, 20명이 나가서 혼자 진도를 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순환에서 3순환으로 넘어가면 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3순환으로 넘어가면서 해볼 만하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순환까지 넘어간 사람은 대부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중에서 70%가 합격한다는 거예요. 즉 최종적으로 말했듯이 40% 이상의 40% 정도가 합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스스로 이겨내면 7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학원들이 강압적이에요. 근데 법원직에 있는 학생들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강압한다고 해서 8과목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강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학원에서 좀 힘을 얻고 잡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왜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출결도 체크하고 계속해서 반 배정해서 선생님들하고 만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살릴 수 있는 그 동인입니다. 선생님들이 사실은 1순환에서 2순환 넘어가면 각출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회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경쟁자를, 선의의 경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면 나 하나 쏙 빠지면 몰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좀 알고 있으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을 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몇 번에 보면은
시험 성적을 내면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일정 번호를 잡고 이 번호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게 돼요. 즉 우리는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선의의 경쟁자, 즉 마라톤을 하면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 동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또한 그 친구도 나를 페이스메이커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겨만 내면 돼요. 실력이 좋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와 확신은 뭐냐? 지금 말했듯이요. 자, 실강반이 보니까 지금 아마 여기에서 저희 재치생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도중에 대충 했는데 보니까 옆에서 만만했던 친구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도 했으면 합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가 된다. 실제 합격했던 사람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고 실강반을 다녔던 사람 옆에서 그러면 반절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열심히 했으면 합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성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강사들이 원래 그 말이 많습니다. 일단 그 좀 이렇게 안분을 해서 저희가 초시생 전략, 재시생 전략을 따로 짜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재시생이 눈에 보여요. 재시생의 전략을 잠깐 얘기하고 초시생 전략은 좀 따로 말씀드리고 과목별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시생은요. 지금 선생님이 안타깝게 눈에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믿고 지금 다시 왔다거나 뭐 타학원에서 왔다던가 이런 분들은 점수가 지금 나왔어요. 사실상 낮은 컷이에요. 76이죠. 그러면 각 과목당 6개 틀렸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국사 거기선 하나만 틀려도 난리 나요. 그리고 뭐 검찰직이다? 우리 정정희 교수님 아시겠지만 뭐 한 개, 2개 싸움이에요. 근데 법원직은 무려 한 과목당 6개씩 틀려도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시생들은 왜 지금 떨어져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느냐? 도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떨어지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11개월에 1년도 아니고 11개월 동안 붙을 수밖에 없는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과목 중에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이 있을 거예요. 뭐 민법이 굉장히 2개밖에 안 틀렸다던가 헌법이 2개밖에 안 틀렸다던가 8개 중에 한 3과목이나 4과목 뭐 3과목이나 2과목이 됐든 잘 나온 과목이 있을 겁니다. 3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 잘 나온 과목은요. 11개월 동안 내년도 6월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항상 6월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그 기준으로 11개월인데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한 개밖에 안 틀렸어. 나 민법 잘하나 봐. 나 형법 잘하나 봐. 그런 채 손 놓아 버려요. 그리고 한 그 시험을 그 기출문제 때부터 학원을 온다던가 모의고사 때부터 온다던가 삼순환 때 온다던가 뭐 사순환 때 막판만 정리한다던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1점 차이로 떨어지고 2점 차이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왜 그 8개월 남기고 해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면 4, 5개월 아껴서 뭐 하려고. 뭐 결혼하거나 애를 낳을 거예요 지금 4,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11개월 동안 그냥 풀로 달려야죠. 재시생도 똑같이 제발. 그러니까 잘 나왔던 과목도 믿지 말고 실강이 됐든 인강이 됐든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민법 올해는 하나 틀렸다 하더라도 내년에 하나 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이게 항상성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까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을 꼭 들으시고요. 잘 나온 과목. 다만 너무 잘했고 리걸 마인드도 형성되어 있는 과목이니까 그 잘 나온 과목은 30분만 복습하세요. 수업 시간에 거의 90% 완성을 하고 30분만 복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럭저럭 나온 과목이 있어요. 그럭저럭 나온 과목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근데 여러분들을 패배로 이끌었던 이것 때문에 뭐 내가 과락이 나왔다던가 다른 과목은 그래도 3, 4개밖에 안 틀려서 굉장히 합격선에 완전히 섰는데 얘 때문에 지금 망했다라는 과목, 완전 망한 과목, 최악의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악의 과목이 법과목이라고 한다면 그 법과목 중에 헌법이라던가 만약에 형소라던가 만약 그러면 그 부분은 많이 뭐라 그럴까 그 법학적 사고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평등하게 다른 과목하고 공부하면 걔는 끝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과목으로 등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은 2박 3일 캠프를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아무리 수업이 많아도 1월 쉬지 말고 인강을 법학 과목은 혼자 문제를 읽거나 혼자 문제 풀지 마시고요. 너무 취약 과목은 강의를 좀 많이 흡수하셔야 돼요. 몰입해서 막 강의만 들어요. 강의만 막 듣다 보면 이제 그 과목에 눈이 좀 뜨여요. 끝까지 갔다 와 보면. 그래서 그 최악의 과목을 2박 3일 캠프를 차리든 뭐 1박 2일 캠프를 차리든 주말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뭐를 좀 그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들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초생이라던가 법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아마 또 커리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제 목소리만 계속 들으면 또 아무래도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많이 넘기는 편이긴 한데 우리 이제 과목별 전략 아까 물론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국어는 이번에 총평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제 소개하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시험의 총평을 좀 해보면 제가 쉽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다른 과목의 어려움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아무리 짧은 지문이라더라도 당황하면 글이 내용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어는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문법이 한 6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 현대문법 4개하고 고전문법 2개였어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부터 기본만 돼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문 읽고 푸는 형태, 기본이 돼 있으면 독해 문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문법이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초반에 좀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운문, 이제 문학 독해가 운문이 현대시가 3개 정도 나왔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고전 운문이 안 나왔었어요. 원래 고전 운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현대시보다 더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근데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고전 운문, 현대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산문 총 한 기본적으로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그거는 거의 독해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만 가지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 솔직히 운문은 딱 봤을 때 나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게 먼저 딱 올 수 있고, 산문은 풀 수 있겠는데 너무 길어 지문이. 그래서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데서 각각 영역마다 조금씩 두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극복하면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중간 정도였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뭐 지문 하나에 3개씩 해가지고 한 6개에서, 그러니까 이 비문학도 마찬가지. 이게 지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참 낯설 수는 있잖아요, 항상.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낸 사람도 이 지문이 낯설다. 국어하는 사람이 무슨 경제 용어를 할 거야, 자기도 모른다. 그럼 그 사람도 결국 할 수 있는 건 위에 한 문장을 조금씩 변형시키라고 노력을 했을 거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냈을 거라고 알고 들어가면 선택지나 이런 데 뭘 바꿨는지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문장 읽어보면 뭐 A와 B는 이것이 다르다, 같다, 여기서 핵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쉽게.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제 생각에는 전체 다 따져도 문법도 그렇고 문학, 비문학도 그렇고 딱 중간 정도, 거기서 약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시간이 별로 없었다. 왜? 영어하고 한국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영어 한국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고 또 선생님들 평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국어의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92점 정도, 못 맞춰도 88점 정도가 되었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은. 물론 이제 여기서 시험을 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무슨 개소리야, 무슨 저런 소리를 해, 나는 70점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들어갈 때부터 어떤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게 어차피 시험에는 작용을 많이 하니까 또 평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수업할 때도 좀 여유 있게 하자. 어차피 시험 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그게 쉽게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시험을 쳐본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지만 초신생들 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조금씩 맞춰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까? 좀 이따가 하고요. 총평만. 총평하고 네. 목소리 좀 섞이게 어, 일단 총평만 그렇게 하고 또 수업 진행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아니 다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략을 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교시 지금 안 오신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 갑자기 일어나서 깜짝 놀랐을 수 있겠네. 우리가 교양 과목이 하나예요. 법 과목이 또 하나고 두 개. 근데 1교시에 헌법이 있고 국영사가 있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 국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략을 잠깐 초시생들 짤 때 어디 갔어? 1교시부터 의외로 시험이 실력 싸움 같지만 의외로 그날 당일 시험은 멘탈 시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1교시에서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면 아무리 법 과목을 잘해도 2교시를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패배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이미 1교시에서 시험 떨어진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그럼 2교시에 자기 실력을 아주 재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에 마음 붙일 과목을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 과목. 그러니까 하나 내지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인데 국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국사 점수가 굉장히 합격자들이 높아요. 올해는 국사가 좀 어려웠지만 국사나 헌법을 두 개 중에 하나는 굉장히 남들보다 월등하게 나는 이 두 개 중에 한 과목은 내 전략 과목이야 라고 정해놓고 그럼 마음만 전략 과목이야 라고 정하면 안 되고요. 11개월 동안 얘한테는 좀 에너지를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좀 평이하게 하더라도 내가 헌법을 만약에 전략 과목으로 1교시에 내 마음 붙일 과목으로 정했으면요. 헌법을 매일 뭐 한 30분씩 더 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말에 좀 더 몰아서 한다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얘네들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영어 과락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법 과목이 월등했는데도 월등은 뭐래? 78점 나왔으면 뭐래? 영어가 가락인데. 그래서 지금 연수 못 가는 학생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에 관련해서 이제 2교시 좀 이따 말하더라도 1교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 중이니까 선생님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그래서 그냥 조금 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가 올해 너무나 어렵고 과락자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영어는 일단 학생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교시 시험이 끝나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웃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1교시 끝나고 이제 소상집 분위기였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멘탈이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영어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올해 합격자 영어 평균 61점이에요. 61점. 전체 평균은 47.6이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올해 응시생이 2,689명이 응시를 했는데 여러분 꽈락이 몇 명이었을까요?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몇 명이었을까요? 그 햄버거 민법 교과서니 교과서 적극 걸렸잖아. 참여죠. 적극 참여. 제가 말씀드릴게요. 822명입니다. 꽈락이. 너무 놀라운 수치라 제가 몇 번 더블 체크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그 영어가 처음에 이제 일순환 때 몇 번 제 얼굴을 보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안 와요. 그래서 보통 복도에 앉아가지고 다른 뭐 민법 부족해 뭐 다른 과목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제 그러다 이제 큰 코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국가직 같은 경우 영어가 되게 쉬워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약간 법원직은 거꾸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 딱 그렇게 낸 게 아니라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약간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물론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서 1순환부터 조금 이후로 갈수록 이제 법원직 진도가 그러니까 법과목 진도가 많아지면 시간이 여러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순환 때 조금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조금 쌓아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영어 얘기를 조금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어를 지금 뭐
제시생들은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던 잔소리이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지겨워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영어 문제는 여러분 25문제 중에서 문법이 이번에 3문제 나왔죠. 세 문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독해 문제였어요. 근데 독해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예요? 순서별 문제.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순서별 문제가. 그리고 일치 문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치 문제는 쉽게 풀었을 거고, 근데 순서별 문제가 제가 그 이의 제기하거나 이제 뭐 카페에도 글을 올리긴 했지만 단서가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올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구글 링크를 찾아봤더니 똑같은 원본이 그러니까 다른 그런 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오려면 이게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는 중간에 뭔가 연결어가 있거나 지시대명사가 있어가지고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힌트가 전혀 없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출제자한테 그냥 너 이거 풀어봐라고 하면 못 풀었을 정도의 그런 문제라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물론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단서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독해나 논리력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back to basic, 진짜 기초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영어는 일단 초시생하고 재시생의 커리가 별로 차별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시 때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그리고 영어는 특징 자체가 여러분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똑같은 단어 설명드렸는데 마지막 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초시생도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뭐 재시생도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초시생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이제 어렵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영어는 일단은 독해를 잘하려면 여러분 일단은 4가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당연히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어휘력이 갖춰져야 돼. 근데 여러분이 어휘력을 뭔가 이제 수험생들은 어휘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퀴즈입니다. 퀴즈 맞춤의 상품이 있어요. 적극 참여자의 상품이 있어요. 자, 퀴즈. 선생님들도 맞추셔도 돼요. 제가 햄버거 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문장을 2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요거는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저기 핑크 분필 좀 주세요. 네. 네. 자, 여기 여러분 볼스터라는 단어 있죠. 자, 이 단어 아시는 분? 선생님 보배? 자, 이 단어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니야, 이 법원직 법원직 손 드신 분 아닌가? 머리 만졌나? 자, 뭐예요? 맞아요. 비슷해요. 강화하다. 그치? 자, 당첨. 이게 강화하다예요. 이 단어는 어렵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단어예요. 자, 2번째 갑니다. 2번째. The government예요. couldn't contain the epidemic. 에피데믹이 뭐예요? 에피데믹 여러분도 알죠? 코비드처럼 에피데믹. 자, 여러분 여기서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문장 해석해 보실 분. 적극 참여자. 이 문장 해석. 네. 그렇죠. 합류하다. 그럼 합류하다 문장 번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합류하다? 정부는? 그게 뭔 말이에요? 정부는 전염병을 합류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무런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이 없어. 그냥 합류하다. 왜? 컨테인은 합류하다.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이건 합류하다가 아니에요. 컨테인이 합류하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컨테인은 합류하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합류하다 말고 컨테인에는 막다, 저지하다는 뜻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저도 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컨테인 합류하다. 근데 영어에 하나의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만 딱 외운 거야. 그래서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아예 어려운 단어야. 그죠? 이거는 아예 어려운 처음부터 외워야 돼. 근데 이건 뭐냐?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 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걸 그 전부라고 착각하고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단어는 진짜 많습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닌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휘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많이 본 단어는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많이 본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봐야 돼. 그러면서 다양한 뜻을 알아봐야 돼. 그죠? 그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1번 어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를 내가 좀 외웠다.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해석을 해야 돼. 그럼 해석이란 건 뭐냐? 해석을 적극적이네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자, 해석을 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구문력이 필요해요. 자, 이 문장에서 아까 제가 들었던 문장인데 여러분 요거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 뜻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 볼스터스 로컬 이코노미 경제를 부흥할 수 있다. 바이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바꿔볼게요. 보세요. 여기에 키핑을 킵스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 볼스터 맞추신 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제는? 그니까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 ing가 있으면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ing가 있으면 얘와 얘가 병렬인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번 돈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계속 유지를 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지 이렇게 번역을 해. 근데 이게 s로 딱 바뀌는 순간 이제 그럼 뭐와 뭐가 병렬이야? 킵스와 볼스터즈가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이게 그럼 구문력이야. 그래서 구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병렬 구조라든지 이게 정동사고 이게 분사고 이게 관계사니까 이렇게 수식하고 똑같은 후지만 후는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해석이 달라져. 이게 구문력이에요. 그죠? 자, 이게 구문력이다. 됐죠? 자, 그럼 구문이 됐다. 그럼 구문 되면 뭐 문장이 분석이 가능해진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 구문해가지고 내가 해석만 잘하면 문제 풀 수 있나? 아니죠. 그럼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가 논리력과 문해력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세 번째 제가 오늘 좀 예를 많이 드는데 선생님들 지겨우시면 좀 주무셔도 돼요. 영어가 너무 과락이 많이 나와. 자, 세 번째는 제가 이것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써갖고 준비해갖고 왔는데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한자 그릴게요. 올해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강화할 거예요. 쓰실 동안 제가 첨언하면 왜냐면 법과목이 뛰어났는데 영어 과락자가 나와서 결국 못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영어를 특화돼서 들으세요. 그리고 있어요. 자, 아까 국어쌤한테 물어본 건데. 자, 이거 읽으실 분. 좋아요. 네, 적극적 학생 나중에 끝나고 택 드릴게요. 이하 부정간 맞아요. 자, 이거를 이하 부정간 이렇게 읽었어. 그죠? 이건 해동력이죠. 이하 부정간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잘하네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아래에서 각근을 고치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썼어. 자, 근데 내가 시험에 독해 문제를 풀 때 이거 이렇게 해석했어. 그럼 여러분 요거 끝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게 뭔 의미야?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진하는 게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예요? 네. 뭐라고요? 그죠, 맞아요. 거기까지 돼야지 내가 이거를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 성어 얘기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해석했어. 해석을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해석을 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보통 학생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고. 그냥 독해라고 하면 맨날 단어 외워가지고 단어 끼워 맞춰서 해석만 해.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걸 안 해. 그게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문해력이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뭘까, 여러분?
그래 그럼 나는 해석도 했고 구문 분석도 했고 무슨 이미지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정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스킬입니다. 이게 문제 유형별 스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제문 찾기다. 그럼 주제문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첫 문장.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 그죠? 두괄식일 수도 있고 미괄식일 수도 있고 양괄식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아예 주제문 자체가 없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소위 말하면 그런 스킬. 그다음 빈칸 넣기는 빈칸 다음에 힌트가 있다. 순서별 문제는 뭐 지시 대명사를 찾아라. 연결을 저렇게 이러면 스킬이죠. 그죠? 그게 마지막 스킬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1번, 2번, 3번을 안 하고 4번을 자꾸 원해요. 어디 스킬 없나? 주제문은 어디 있나? 또 그런 거에 현혹이 된다고. 근데 1번, 2번, 3번의 베이스가 없이는 4번이 절대 통하지 않아, 여러분. 시험장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죠? 그래서 너무 영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후다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계속 여러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제가 1단계 어휘라든지 2단계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해왔고요.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3단계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맡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문 독해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뭐 우리가 EBS 교재라든지 혹은 수능 교재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그 법원식 뭐 영어 문제는 거의 수능 베이스거든요. 국가식과 달리. 그래서 해가지고 그럼 하루에 5개씩 푸세요. 5개씩 푸세요.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책은 다 사가지고 처음에 좀 풀어. 근데 풀다가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지 내가 풀긴 푸는데 내가 지금 공부가 되는지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흐지부지해져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또 할 것도 많아. 그냥 하다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올해부터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한 번 더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 1회 영어 수업이 주 2회 수업으로 늘어났고 그럼 첫 번째 수업에서는 뭘 하냐면 아까와 똑같이 어휘랑 구문 독해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수업에서는 뭐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놨던 그 EBS 교재 있죠. EBS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실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루에 5개씩 의무적으로 풀어오게 하고 제가 체크하고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 그다음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중요한 어휘, 중요한 구문, 중요한 수거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리해서 한 번씩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으실 수 있게. 그리고 스킬은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스킬만 일단 스킬이 100% 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킬만 늘어가지고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자만을 하게 돼. 스킬은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가 거의 마지막 순환 다가가서 마지막 이제 기출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 순환 때 이제 제가 스킬을 가르쳐드리면서 기본기 쌓인 데다 스킬이 결합되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제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해주세요. 지금 그 노량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 합격 우리 여자 강사들 자꾸 일어나니까 좀 이따 남자 강사님들 다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민법을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형법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을 뭐 60점 맞든 뭐 영어를 60점 맞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을 일산연수원으로 보내는 게 우리 팀의 목적이에요. 민법 선생님이지만 민법 잘했다고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민법 잘 못 봤어도 선생님 어떻게 너 민법 잘 봤니?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합격은 했어요. 나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 어쨌든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래서 노량진에서 다른 학원 전혀 안 하는데 저희는 올해 영어 가락자가 굉장히 많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럴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급 편성을 해서 주 2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사도 그렇고 교양 과목 올해는요. 선생님 법 과목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기본값이고 교양 과목 수업 빠지면 진짜 안 돼요. 이게 법 과목에 치여서 수업조차 안 들어버리니까 이런 과락이 나온다던가 너무 저득점이 나온다던가 이래버려서 결국은 불합격이 됐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80점 맞았는데 70 커트라인 76이면 연수원 가야죠. 얘는 80점 맞았는데 지금 다시 재등록해야 돼요. 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냐고. 그러니까 교양 과목 수업 절대 국어, 영어, 국사 수업 빠지시면 안 돼요. 수업은 진짜 기본값이니까 수업 꼭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2회차 편성되니까 그게 야간에 편성되든 뭐가 됐든 죽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죽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11개월만 하고 이제 탈출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한 번 그냥 선생님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은 누구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 요번에 걸어 그냥 왜 또 다음번에 또 오지 말고 요번에 해요. 그러니까 전투적 자세로 요번에 반드시 수업에 꼭 참여해서 교양 과목 안전하게 점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변형적으로, 왜냐면 같은 강사 목소리 들으면 좀 이렇게 잠깐 집중도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2교시 전략을 잠깐 얘기할 때 이제 우리 또 법과목에 보배 등장하실 건데 2교시 잠깐 제가 2교시 전략 잠깐 하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정말 법과목인데 우리가 민사법이라고 하는 민법 이거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실체법이 이제 우리 보배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형법, 저민법, 그리고 이제 절차법으로서 아주 인기 많아요. 되게 재밌고 이지민 선생님, 그래서 형소, 그다음에 우리 김춘환 교수님 민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 전략을 지금 법원직이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하고 민법 선생님 나타나고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황할 텐데 법원직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까 영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올해 출원 인원 말고 응시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응시인원이 아까 2,68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원 인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올해 한 4,5천 명 되지 않았어요? 4,000명, 항상 4,000명대가 원서를 내거든요. 근데 4,000명이 넘는 4,500명? 그 정도가 원서를 냈는데 결시생이 이렇게 많다고요. 원서를 냈다는 건 최소한 법원직 아닙니까? 그러면 책이 팔려보는 거, 책이 팔리면 알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원직을 준비하는 학생이 6,500명에서 7,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준비하는 학생이. 근데 준비는 했으나 원서를 못 내. 여기서도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아직 나는 8과목, 법과목, 민법이 뭔지 몰라, 미소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원서를 못 내는 자들이 탈락하죠. 법원직 자체를 진입 못하는 사람, 진입은 했으나 책은 샀으나 인강은 조금 들었으나 원서를 못 내는 사람, 원서를 냈는데 시험장에 못 가는 사람. 그래서 실제 시험 본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영어 득점은 80점, 평균 80이 넘었고 막 85점 막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영어 가락이 아까 862명? 그러면 얘네는 제끼는 거지. 점수 아무리 많이 났어도 가락이 나왔으니까. 그럼 1,700명 되나요? 그 중에서 지금 뭐 많이 뽑으면 400명, 450명, 우리가 480명도 뽑았거든요. 법원직 공무원 줄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요. 아무리 영상 재판을 하고 지금 민사는 90% 이상 영상 재판합니다. 그렇게 법정에도 안 가고. 그렇지만 우리 법원 서기부의 일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00명이 아니에요. 많이 뽑았던 480명까지도 내년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 합격률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지금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법학 과목의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겠어요? 허수도 많아요. 허수도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사실은 3대 1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초시생들도 대거 많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붙기 쉬운 공무원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11개월만 해도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죠.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선생님도 말이 길어졌죠. 그래서 2차 과목의 이 전략을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얘네들 법 과목은요, 교양 과목 달리 처음에는 되게 내가 바본가? 이게 민법이라고 하는데 외교인가? 외래어도 아니야 이거. 막 귀에서 튕겨 나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한 2개 정도밖에 안 틀려요. 민소는 민법보다 더 외계어예요. 그러나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 자체가 변호사 시험과 우리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변시랑 또 우리랑 또 달라요. 민법은 비슷하게 내는 그런 판례들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출 10개년에 가지고 어차피 컨트롤 카피로 진짜 얘는 컨트롤 카피로 해요. 고민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들도 민소 올해 하나밖에 안 틀렸다, 100점 맞았다 수두룩해요.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민소 잘해서가 아니야.
어찌됐든 그렇고 그다음에 형법 형소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시는 그 전략이 그래요. 법과목의 전략이. 그래서 나머지 2교시 전략이라던가 초생이 뭐 접해야 될 태도라던가 이거 정종 교수님이 일어서서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하시겠습니다. 꼭 일어서야 되는 분위기. 자,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제가 형사소송법 선생님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그 부분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눈 게 있어서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을 시험 보는 것은 12개, 13개 직렬입니다. 그런데 가장 옆에 있는 검찰직, 국가직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직은 형법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에서 13개, 강론에서 7개가 나와요. 근데 법원직은 형법 총론에서 8개, 강론에서 17개가 나와요. 물론 올해는 총론 10개, 강론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직에서는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법원직에서는 이론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출제 영역은 비슷한데 잘 내는 지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한 거 형법 형사소송법도 다른 직렬의 선생님들 강의 열심히 해서 아주 흐뭇하고 점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형법 강의를 국가직과 법원직을 따로 합니다. 국가직에서도 가장 짧게 하는 강사, 법원직에서도 형법 강의 중에 가장 짧게 하는 강사인데 왜? 양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고생하면은 학생들은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약간 차이가 났어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판례 원문 그대로 갖다가 시험을 냈는데 올해 판례 원문을 마사지를 했어요. 그리고 판례 결론이나 근거까지 이렇게 나왔던 게 이번에 예로 들면은 변형한 문제들, 응용한 지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다른 범죄와 분리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실제 한 6개 정도 분리선고가 있는데 위반으로 나왔고 그리고 다른 범죄가 또 나와요. 분리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2개, 다른 범죄가 하나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하나로 선고하고 다른 범죄 하나. 이번엔 또 반대로. 그러니까 판례 사안은 아닌데 응용하는 사안, 본질을 아느냐. 그래서 형법 자체가 쉽게 풀었고 개수형도 없었는데 막상 채점해 보니까 점수 차이가 났어요. 비슷한 수준의 점수 차이가 났는데 한 명은 그냥 단지 결과를 외운 사람, 한 명은 본질을 아는 사람. 본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번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점수를 아주 잘못 맞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의 문제다. 감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은 한번 풀어보라고 해서 풀어봤는데 한 3문제는 뭐 풀 수는 있겠지만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5개, 6개가 일반적인 게 예규,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소 파트와 관련해서 응용하는 지문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바탕으로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법원 실무제에서 나오는 거 3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로서는 잘 찍으면 맞을 수 있고 아니면 못한다. 아마도 법원 내부에서 판사분들 보수교육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평가로서 이 문제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실무 처리를 하면서 그 판사분이 출제 가서 거기서 썼던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인은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욕을 일단 한번 제가 대놓고 욕을 해줍니다. 왜? 이런 욕을 들어야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소송법 선생님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혹시나 형사소송법은 우리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이 5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가르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법원에서 연수원에서 교육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형법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한국사도 법원직 직렬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강의를 듣고 내가 부족해서 한다면 법원직 직렬에 그리고 또 같은 목소리 같은 선생님 거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법 형사소송법은 제 거 안 들어도 좋으니까 형법 제 거 안 들어도 좋으니까
법원직과 관련해서. 근데 아마 길걸요. 저는 단언컨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복습을 할 때 책을 읽지 마라. 왜? 하루에 진도 100페이지가 나가는데 내가 수업 4시간 한 것을 책으로 반절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책 한 것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머지 나중에 채울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순환별로 이제 진행돼요. 제가 잠깐 컬이라던가 하고 이제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질문도 좀 받을 텐데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예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아무나 우리 법원직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법원직을 전혀 모르는데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일단 선택은 잘한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은 잘했으나 그에 맞춰서 수행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면 응시를 못해요. 원서는 냈는데. 그러니까 이건 또 뭘까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채 시험장에 가요. 8과목이 다 뿌듯해. 난 다 맞출 것 같아. 다 든든하고.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다 불안하고 민법도 불안해, 민소도 불안해, 형법도 불안해, 영어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국어도 모국어도 아니고 막 난리가 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올해 민법 하나밖에 안 틀린 학생도 합격생인데 면접반 듣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법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되게 잘했잖아요. 되게 잘했는데 어떻게 답이 손들었어? 나는 이제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적중했어. 답이 손들었어 막 이거 듣고 싶은데 정신없이 그냥 풀었다는 거예요. 답이 뭐 손들고 선생님 항상 중요하다 그러는 주인공 지문이 나예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그런가 어설프게 막 걱정스럽게 풀었는데 그냥 하나 틀린 거예요.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푸는 거야. 어설프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11개월 동안 8과목인데 이렇게 항상 1순환 때 이게 지적을 하게 됐는데 1순환 때 여기만 빽빽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수험 공부라는 걸 못해요. 학자가 되든가 논문을 쓰든가 여기만 빡빡하게 하려면 그런 게 아니라 수험 공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1순환 때.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2순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표 2순환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불안하죠. 빈틈이 이렇게 많으니까. 수험 공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색깔이 없어서 그러는데 3순환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순환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순환을 해봐. 15순환을 해봐. 그렇다고 해서 다 빽빽하게 돼요? 빈틈은 있어요. 빈틈은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은 완벽주의 성향이고 워낙에 착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이게 마음에 걸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빈틈이 많으니까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법원직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구급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물코에 다 걸리는 그런 지문이에요. 시험은. 그리고 객관식이에요. 25문제입니다. 팔지를 보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법시험 8지까지 봤거든요. 5지가 아니라 법원행시 5지고 근데 우리 4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그렇게 많고 막 불안하고 죽겠지만 지역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왜 거기에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나오면 아까 형사소송법 말씀 잘 하셨지만 5문제 나만 몰라요? 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두면 결국은 밸런스 8과목을 못 맞춰서 이건 밸런스 게임이에요. 8과목의 밸런스를 누가 잘 맞춰서 대충 한 채 가느냐.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이 정도 미흡한 상태에서 얼마나 가서 어설픈 마음을 극복하면서 풀어서 가느냐가 이 그 시험의 승부처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100지문밖에 안 돼요. 100개 OX라고 결국은 OX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100개 OX를 다 알아야 돼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옳은 것만 알면 되잖아요. 옳지 않은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 25개만 정확하게 O인지 X인지만 알았다면 100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물코에 다 걸릴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정확하게 OX를 알면 100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개월 공부하다 보면 수험 공부라는 어떤 생각, 수험이란 단어를 빼고 공부를 해요. 4글자가 아니라 공부를 해요. 공부는 공부에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사피엔스야.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뭔가 그 공부만의 재미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리고 가장 엘리트스러운 사람이 엘리트 직렬인 법원직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공부에 재미 빠지는 순간 수험은 날아갑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험하는 거예요. 수험. 그리고 주관식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설명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O인지 X인지를 객관식은 결국 구분과 구별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많이 들었지만 세모야. 많이 봤지만 세모야. 어쩌자고. 그러니까 반드시 수험 공부에 이 수험에다가 방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도 11개월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8과목. 민법을 2개월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민법이 아무리 그렇게 양이 많아서 대단하다 하더라도 8분의 1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만 열심히 할 것도 아니에요. 초반에 1순환 때는 민법하고 영어에 좀 밸런스. 그때는 가중치를 줘야 돼요. 1순환의 공부와 2순환의 공부는 다르고 2순환과 3순환의 공부는 반드시 달라야 합격합니다. 그럼 1순환 때는 장기 기억을 요하는 그리고 기초를 좀 기본기라던가 기초를 강하게 해야 될 영어라던가 민법을 강화합니다. 그걸 강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업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밸런스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지켜야 되고 강화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월요일부터 저희가 모든 그 노량진의 법원직은요. 토요일까지 8시간씩 수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8과목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수업 시간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공부가 48시간이 돼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거 공부 시간이에요. 수업 때 대충 듣고 체크하고 나 나중에 복습해야지. 저녁에 어떻게 복습을 해요? 8시간 수업 들었으면 신체고 정신이고 난리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어떻게 저녁에 복습을 해요? 왜 자꾸 미래의 나에게 책임을 지워요? 그러니까 오전에 흡수해야 돼요. 오전 수업에. 80% 이상 초시고 제시고 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영어 시간에도 집중해서 나 나중에 보완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하니까 자기가 미안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복습해야지. 나중에 뭐 해야지.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저녁 먹고 나면 만신창인데 저녁에 무슨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머리고 뭐고 다 난리가 났는데 저녁에 3시간도 자기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동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강도 무슨 민법만 쫙 듣고 일주일 내내 그다음에 자기 혼자 스케줄 짜서 절대 위험합니다. 이건 밸런스 시험이에요. 8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커리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커리대로 따라오고 8과목을 수업을 잘 들어서 이제는 근데 영어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52시간이죠. 52시간 자동 공부고요. 그리고 저녁에 3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3시간씩. 4시간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한 3시간 추출될 거예요. 그리고 이 3시간 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특히나 법학에서의 그 수험 공부에서는. 왜냐하면 자기주도 못해요. 아까 우리 정종 교수님, 보배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는 엄청난 강사니까 100페이지를 쫙 나가겠지만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한 5줄 읽을까? 5줄? 4시간 동안에 5줄?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공부, 나쁜 공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단어예요. 책을 혼자 못 읽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약한 부분의 강의를 좀 보완해서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도 공부입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 내가 혼자 문제 풀어야 돼. 내가 읽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리고 나 민법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오후에 만약에 형법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강의가 휘발성으로 날아가니까 오후 수업을 바로 복습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오전 오전 수업 있었던 거 빨리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전략 과목 사왔던 거 한 30-40분이라도 또 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동 공부, 아까 영어 이제 한 해 더 늘어나니까 52시간이 자동 공부 시간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하냐? 법원직은요. 아무리 깎아줘도 70시간? 너무 많이 깎아주면 65시간? 일주일에. 저 시대 현실에 맞지 않게. 요즘은 그 시간 체크 이런 거보다 질이 중요한데 아니요. 그 법원직하고 어울리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법원직은 그냥 좀 어느 정도 쏟아 부어야 인출이 나와요. 입금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인출이 어떻게 나와요? 입금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 입금하는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거의 마지막 순환까지 입금이에요. 계속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의지력이나 이런 게 나 이 정도는 일주일에 못 나올 것 같아 나 이러면 진짜 법원직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또 다른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 그냥 한번 해볼래. 아까 그래도 아까 희망 드리면 뭐예요? 책을 많이 사나 원서를 더 적게 낸다. 원서는 내나 시험장에 안 간다. 시험장에 갔으나 영어 과락자가 많다. 그러니까 고로 나는 합격할 확률이 다른 직렬보다 월등히 높다가 우리 법원직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교수님들 좀 추가 말씀 없으면 또 추가 질문을 좀 예. 그래요. 너무 지금 강사님들이랑 10분 쉬었다가 그럼 10분 쉬었다가 잠깐 그 질의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